평생을 손재주 좋은 가구 수리공으로 일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어색했습니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 탓인지 아니면 혼자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깊은 대화보다는 침묵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의 큰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공방에서 낡은 가구들을 고치고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깨진 서랍을 맞추고 흠집난 목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공방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의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연장들과 페인트 통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고급 목재들까지 모든 것이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저는 골동품 가구를 다루는 일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거쳐 현재까지 살아남은 가구들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읽어내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제 일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형의 아들인 민준이는 어려서부터 제가 친자식처럼 뒷바라지해온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민준이가 홀로 서울에 올라와 고된 생활을 견디는 모습을 보면 저의 외로웠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는 올해 32살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괜찮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될 채은이라는 여자도 몇 번 만나봤는데 밝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서 이 아이가 우리 민준이를 잘 챙겨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온 고가구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몇 점을 신혼집에 선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가구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오동나무 장롱, 일제강점기 시절의 서안, 그리고 해방 후에 제작된 2층장까지 각각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귀중한 골동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가구들이 새로운 가정의 시작을 축복해주고 민준이와 채은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가구들을 복원하며 새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이 가구들도 새로운 가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물이 어떤 비극의 시작이 될지, 그리고 제가 평생 쌓아온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말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민준이와 채은이가 함께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고모를 찾아온 민준이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에게 신혼집에 보낼 가구들을 보여주며 각각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채은이는 그 가구들을 보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아이의 눈빛에 뭔가 알 수 없는 욕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예쁜 가구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카를 향한 고모의 사랑이, 그리고 평생의 정성이 담긴 가구들이 어떻게 한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고 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저는 정숙희입니다. 60년을 살면서 가구 수리 일을 했던 사람으로 올해도 여전히 서울의 작은 공방에서 낡은 가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준이의 결혼 소식을 듣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방에서 300년 된 반다지의 경첩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민준이 고모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망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키워온 조카가 드디어 제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서운했거든요. 민준이는 어려서부터 제가 친자식처럼 키운 아이였습니다. 형과 형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고등학생이던 민준이를 제가 맡아 키웠거든요. 그때의 민준이는 정말 말도 없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잃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밤마다 꿈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우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가구 수리 일을 하느라 밤늦게 들어올 때면 민준이는 혼자 숙제를 하고 있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어른스러워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꼭 민준이를 공방에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다고 하던 민준이도 점점 공방에 익숙해지더니 나중에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곤 했어요. 때로는 간단한 도구를 건네주거나 페인트 칠할 때 붓을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민준이를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제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민준이는 자주 공방에 놀러 왔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제 옆에 앉아 있곤 했어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제가 가구를 고치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은 후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으로 독립했을 때는 정말 섭섭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이 독립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묵묵히 응원해줬습니다.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곤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 민준이가 회사 동료였던 채은이라는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를 소개받았을 때 정말 밝고 예쁜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도 적당히 크고 얼굴도 동그랗고 귀여워서 민준이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은이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오빠가 고모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날 저는 채은이를 공방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가구 수리하는 일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채은이는 신기하다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했어요. 고모님, 이 가구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복원하시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진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아끼는 골동품 가구들을 보여줬을 때 채은이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가구들은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값이 많이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가구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단순히 예쁜 가구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채은이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고 할까요? 민준이와 채은이가 사귄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저에게 먼저 상의를 했어요. 고모, 제가 채은이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민준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물론 찬성이라고 했어요. 채은이는 좋은 아이였고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민준이도 그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정말 밝아 보였으니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민준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구하는 일까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왔어요. 특히 신혼집을 마련할 때는 제가 가진 전세 자금도 보태주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예뻤습니다. 민준이와 채은이가 그 집을 처음 보여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온 고가구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몇 점을 신혼집에 선물하기로 한 거예요. 조선 후기의 오동나무 장롱, 일제강점기의 서안, 그리고 해방 후의 2층장까지 각각이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귀중한 골동품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가구들은 제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거나 다름없었어요.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 가구들을 팔아서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의 결혼을 보니 그런 계산보다는 조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와 채은이에게 그 가구들을 선물하겠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어요. 민준이는 고모, 그런 귀한 걸 어떻게 받아요? 제가 돈 벌어서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양했지만 채은이는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요?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채은이도 곧바로 정색을 하면서 그런 귀한 걸 어떻게 받겠냐고 했지만 그 순간의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결국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민준이와 채은이는 그 가구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구들을 옮기는 날, 저는 직접 트럭을 따라가서 신혼집에 하나하나 배치하는 것까지 도왔어요. 각 가구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관리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특히 오동나무 장롱은 습도에 민감하니까 제습제를 넣어야 한다는 것, 서안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는 것, 2층장은 무거운 것을 위쪽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것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줬어요. 채은이는 그 모든 설명을 열심히 듣더니 고모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귀한 가구들을 물려받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잘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줄게요. 그런 말을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채은이의 말과 표정이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고마워하는 건 당연하지만 뭔가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 같았달까요? 민준이는 오히려 조심스러워했어요. 고모 정말 괜찮으신 거죠?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계속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민준이를 보니 역시 이 아이는 제 마음을 잘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구 배치를 모두 마친 후 민준이와 채은이는 저에게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고모님이 저희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보내드릴게요. 사실 저는 여행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제 공방에서 가구를 고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하지만 조카들의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채은이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 아이가 가구들을 보는 눈빛, 그리고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할 때의 표정까지 뭔가 섣불리 기뻐하면 안 될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냥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아이가 분명할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하나 싶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괜히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은이가 정말 예뻤고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도 멋있었어요. 특히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정말 따뜻해서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거든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민준이와 채은이의 신혼여행은 일주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던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민준이는 고모 집 잘 봐주세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채은이도 고모님 그동안 몸 건강하세요. 선물로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생활했습니다. 조카들이 돌아올 때까지 신혼집을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방에서 일을 마친 후 오후에는 민준이 집으로 가서 청소를 했어요. 신혼집의 열쇠는 결혼 전에 민준이가 제게 하나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 집에 가서 환기도 시키고 화분에 물도 주고 청소도 했습니다. 제가 선물한 고가구들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오동나무 장롱의 경첩 상태는 어떤지, 서안의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2층장의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모든 가구가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거실에 놓인 서안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고풍스러운 멋을 잃지 않더라고요. 민준이와 채은이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청소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의 보금자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엌에는 새로 산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침실에는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 출발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4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민준이 집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와 채은이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과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한 명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 주인분이신가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조카 집을 잠깐 봐주고 있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나서더니 정말 다행이다. 사실 저희가 이 집을 샀거든요. 오늘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집을 샀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준이는 분명히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집 주인은 제 조카인데 지금 신혼여행 중이거든요. 그러자 그들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분명히 이현식 씨와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 계약서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더라고요. 이현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현식은 채은이의 오빠였거든요.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가 민준이 집을 팔았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현식 씨는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 조카 며느리의 오빠인데 이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더욱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희를 속인 거예요? 저희가 계약금으로 이미 3천만 원을 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남자도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현식 씨가 분명히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위임장도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 사기라면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요. 민준이한테 연락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민준이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이라 로밍을 꺼둔 모양이었어요. 채은이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현식과 함께 왔다고 하면서 집 매매 관련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그들을 보더니 더욱 당황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계약한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이 또 와요? 혹시 이 집을 여러 명한테 판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식이 민준이 집을 여러 명에게 팔아넘긴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애초에 팔 권한도 없으면서 사기를 친 건지도 모르겠고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이현식 씨 어디 갔어요? 약속 시간 넘었는데 왜 안 나와요? 우리도 돈 준비해서 왔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들이 정상적인 집 구매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투나 행동이 너무 거칠었거든요. 혹시 이현식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 밖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먼저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계약금을 이미 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잔금까지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혹시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주인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님, 문 열어주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채은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인터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채은이가 서 있었는데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채은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채은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고모님, 지금 당장 문 여시면 안 돼요. 이현식 오빠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집 비밀번호도 바꿔야 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채은이가 왜 여기 있는지, 신혼여행은 왜 끝났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채은이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채은이의 남편 민준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해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일단 문부터 열어주세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어줬습니다. 채은이와 민준이가 황급히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갔어요. 채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게 안겼습니다. 고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오빠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신혼여행 중에 채은이가 오빠한테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집을 팔았으니까 이사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여러 사람들과 매매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신혼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이현식 어디 갔어?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 저는 그제야 이 일이 단순한 부동산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현식이 도박이나 빚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채권자들까지 찾아온 상황이었던 거죠. 채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모님, 오빠가 도박에 빠져서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저희 집을 팔려고 한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준이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현식 씨가 위조된 위임장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집을 팔았어요. 계약금만 받고 도망친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여기로 몰려온 거예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선물한 가구들이 있는 이 집이 이런 추악한 사기의 현장이 되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준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다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밖에서는 계속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을 불렀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현식을 찾겠다고 소리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되찾을 때까지 여기서 안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채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고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 오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위험하니까 비밀번호부터 바꿔야 해요. 민준이도 동의했어요. 그 사람들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현식 씨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안전을 위해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저희는 서둘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문도 확인해서 단단히 잠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현식이 저지른 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집에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집 안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그날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집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 적어도 10명은 넘어 보였어요. 그 중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신을 한 남자들,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까지. 이들을 보니 이현식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과 거래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요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이현식 씨와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연락처를 아시나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이현식 그 새끼 어디 갔어? 우리 돈 가지고 튀었나? 그런 거친 말들이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이현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채은이도 오빠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이현식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인터폰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였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회사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현식 씨가 저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집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지금 연체 상태입니다. 담보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지러웠어요. 집을 여러 명에게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서 대출 담보로까지 제공했다는 거였으니까요.
이현식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빚을 진 건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채은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빠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현식 씨가 우리 동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현식 씨가 집 소유자라고 했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어요.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현식이 단순히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기를 친 거라는 것을.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가면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빼낸 거였어요.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서로 자기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계약서를 흔들어대고 누군가는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소리쳤어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이현식의 도박빚 관련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법적인 절차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현식 그 자식, 우리 돈 3억이나 가지고 도망갔어. 오늘 안으로 안 나타나면 가족들한테 찾아간다. 그 말을 듣고 채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채은이가 이현식의 가족이니까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민준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급하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온다고 해도 이 복잡한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이현식 본인이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온 게 아니라 험악한 사람들 2명과 함께 왔어요. 이현식을 보는 순간 밖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왜 약속을 어겼냐? 돈은 어디 있냐? 언제 갚을 거냐? 그런 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현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인터폰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채은이의 오빠라고 해서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이현식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제 것이 맞아요. 제가 처리할 권한이 있어요. 다만 지금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특히 도박빚 관련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지금 당장 돈을 갚든지 아니면 이 집을 우리가 가져가든지 해야 돼. 이현식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집은 아직 제 소유가 아니에요. 제 동생 집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동생을 설득해서 팔 수 있어요. 시간만 조금 더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채은이가 정말 화를 냈어요. 오빠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집을 팔겠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민준이도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현식 씨,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사기 행위에 동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현식이 민준이를 보더니 오히려 화를 냈어요. 민준아, 넌 왜 나서는 거야?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채은이 오빠인 내가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 놓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모습이 정말 뻔뻔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채은이의 오빠일 수 있나 싶었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도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그냥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이현식 혼자서는 해결 못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정말로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준이와 채은이 그리고 저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박 관련자들은 경찰을 보자마자 재빨리 사라졌어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현식을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현식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채은아, 내가 도장 찍어준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잖아. 그 말을 듣고 채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채은이가 정말로 뭔가의 도장을 찍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채은이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오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채은이를 감싸면서 말했어요. 설령 뭔가의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집을 파는 일에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이현식 씨가 속여서 받은 거라면 무효예요. 경찰이 이현식을 데리고 간 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현식이 여러 곳에서 빌린 돈과 팔겠다고 약속한 집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민준이와 채은이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현식의 파렴치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이현식이 경찰에 붙잡힌 후 저는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인 김진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철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사무장이었거든요. 진철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도 깜짝 놀랐어요. 누나, 이거 정말 심각한 사기 사건이에요. 이현식이라는 사람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저희는 우선 이현식이 사용한 위조 서류들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철이가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본 결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서류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몇 가지 허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문제였어요. 진철이가 말하길 이 도장은 분명히 진짜 도장으로 찍은 것 같은데 민준이가 언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냐는 거였어요. 민준이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채은이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빠가 결혼 전에 뭔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결혼 축의금 정리하는 용도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모두 화가 났어요. 이현식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준이를 속여서 도장을 받아낸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진철이가 말했어요. 누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이현식이 민준이를 속여서 도장을 받았으니까 위조 문서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현식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철이가 법무사 사무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현식의 통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이에요.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현식이 지난 1년 동안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은행 대출부터 시작해서 사채, 심지어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총 빚이 5억 원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돈의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도박으로 탕진되었는데 일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임대료와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이 나왔어요.
그 오피스텔의 임차인 이름은 배지수라는 여자였습니다. 진철이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배지수라는 여자는 이현식의 애인이었어요. 이현식이 결혼한 아내가 있으면서도 바깥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빌린 돈으로 말이에요. 채은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가 설마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돈 때문에 급했다고 해도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싶었어요. 민준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이현식 씨가 우리를 완전히 이용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채은이와의 결혼도 아마 이 집을 노리고 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채은이가 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현식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으니까 제대로 된 복수를 계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철이가 제안했어요. 누나, 이제 이현식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사기, 횡령, 위조 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현식이 저지른 일의 규모를 생각하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이현식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기로 했어요. 이들을 제 편으로 만들어서 이현식을 상대로 공동 대응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철이가 그 일을 도와줬어요. 법무사 사무실의 인맥을 활용해서 이현식과 거래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현식에게 속아 넘어갔더라고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박상훈 씨라는 분이었어요. 이현식에게 집을 사려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저희와 만나자마자 하소연을 늘어놨어요. 저도 이현식이라는 사람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집도 직접 보여주고 등기부등본도 보여주면서 자기가 소유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박 씨 외에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더 있었어요. 최소 5명 이상이 이현식에게 집을 사려고 돈을 냈더라고요. 모두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회의를 제안했어요.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힘을 합쳐서 이현식을 상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 장소는 제 공방으로 정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현식에게 속은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이현식의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배지수라는 여자와의 관계까지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료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현식이 이렇게 치밀하게 사기를 쳤다는 것, 그리고 빌린 돈으로 바깥 처자와 놀아났다는 것까지 모두들 분노했습니다. 박상훈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아닌가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현식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각자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소송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소송만으로는 부족해요. 이현식이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그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제 제안은 이현식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알리는 거죠. 조용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 제안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죠. 그때 저는 며칠 전에 녹음해둔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이현식이 경찰에 끌려가기 전날 채은이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희는 그 통화를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이현식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녹음 파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이현식이 직접 자신이 사기를 쳤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녹음 파일을 활용해서 이현식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가 자주 다니는 곳을 미리 파악해두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 녹음을 공개하는 거죠. 진철이가 추가로 조사해본 결과 이현식이 자주 가는 공원이 있다고 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곤 한다더라고요. 아마 도박 관련 사람들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공원이 이현식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조용했던 제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배지수라는 여자와 이현식의 정확한 관계였습니다. 이것까지 확실히 해야 완벽한 복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현식과 배지수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진철이가 제안한 방법은 채은이가 직접 이현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실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채은이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오빠와 직접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옆에서 용기를 북돋워줬고 저도 채은이를 설득했습니다. 채은이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오빠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결국 채은이가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모두 제 집에 모여서 통화를 준비했습니다. 진철이가 녹음 장비를 준비해왔고 민준이는 채은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저희는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현식이 경계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진실을 끌어내야 했거든요. 채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이현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세요, 채은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지금 좀 바쁜데. 채은이가 최대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저예요. 지금 민준이 오빠와 함께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이현식이 조금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채은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집을 정말로 팔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지수라는 여자는 누구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현식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채은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오빠, 저는 오빠의 여동생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주세요. 왜 저희를 속이셨어요? 이현식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채은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 채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까지 팔려고 하시면서 왜 저희한테는 말도 안 해주셨어요? 이현식이 점점 더 흥분했어요. 너희 집? 그게 너희 집이야? 내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결혼할 때 축의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다 해줬잖아. 그 말을 듣고 민준이가 참지 못하고 전화를 가로챘어요. 이현식 씨, 그 축의금 정리한다면서 제 도장을 받아간 거였군요. 그걸로 위조 서류를 만든 거죠? 이현식이 민준이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화를 냈어요. 야, 민준아. 너는 왜 끼어들어?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민준이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가족 일이라고요?
제 집을 팔려고 하면서 가족 일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배지수라는 여자는 뭐예요? 그 순간 이현식이 실수를 했어요. 흥분한 나머지 진실을 말해버린 거죠. 배지수가 뭐 어때서? 내가 누구와 만나든 그건 내 자유야. 그리고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 건데 가족이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채은이가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정말로 바깥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팔려고 한 거예요? 이현식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사업 때문에 돈이 급했던 거야. 그리고 배지수는 그냥 사업 파트너 같은 거고. 하지만 민준이가 계속 추궁했어요. 사업 파트너가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아요? 그리고 그 여자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사업 파트너라고 하세요? 이현식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누가 조사한 거야? 채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저는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저희 집까지 팔아서 바깥 처자와 놀 돈을 만들려고 했다니. 이현식이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아니야, 채은아.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민준이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설명이 뭐 필요해요? 제 도장을 속여서 받아간 것도, 집을 여러 명에게 팔아넘긴 것도, 그리고 바깥 처자와 놀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것도 다 사실이잖아요. 이현식이 완전히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런데 그게 어때서? 너희가 도장 준 거 아니야?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이현식이 자신의 범행을 완전히 자백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채은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저는 더 이상 오빠를 형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현식이 변명을 계속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였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다.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핑계들만 늘어났죠. 결국 통화는 이현식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 것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저희는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현식이 직접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이에요. 진철이가 녹음을 다시 들어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이현식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다 모였어요. 이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도 사기, 횡령, 위조 문서 작성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이제 이현식이 자주 가는 공원에서 이 진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채은이는 통화 후에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충격이 컸을 거예요. 민준이가 옆에서 계속 위로해줬지만 쉽게 마음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채은이에게는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는 이현식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했던 제 복수가 드디어 절정에 다다를 때가 온 거죠. 이현식과의 통화를 녹음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제가 계획한 복수의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진철이가 조사해본 결과 이현식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동네 공원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 공원은 꽤 큰 곳이었어요.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일요일 오후에는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현식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미리 파악해보니 주로 도박 관련 사람들과 만나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마 빚독촉을 받거나 새로운 돈을 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공원이 이현식의 진실을 폭로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파렴치한 행동을 공개하면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전 당일 저는 진철이와 함께 미리 공원에 갔어요. 이현식이 나타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녹음 장비도 준비해둬야 했거든요. 작은 스피커도 가져갔는데 이현식의 자백 녹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후 2시쯤 이현식이 나타났어요. 예상대로 혼자가 아니라 2명의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아마 돈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철이와 함께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이현식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그 남자들에게 뭔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비비면서 애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현식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온 부모들, 산책하던 노인들, 운동하던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이현식 쪽을 바라봤어요. 이현식이 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돈을 마련해 올게요. 가족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 동생이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직도 채은이와 민준이를 이용하려고 하다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철이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진철이가 스피커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현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현식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숙혜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현식 씨,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설마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현식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들이라고요? 이분들이 이현식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사람이 가족까지 속여가면서 사기를 친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그 말을 듣고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기라는 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이현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현식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정숙희 씨,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봐야죠. 이현식 씨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조카 며느리의 집을 속여서 팔려고 했고 바깥 처자와 놀 돈을 마련하려고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가족을 속여서 사기를 쳤다고요?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현식이 급하게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때 저는 진철이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진철이가 스피커를 켜고 이현식의 자백 녹음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전체에 이현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런데 그게 어때서? 너희가 도장 준 거 아니야?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다고. 녹음이 나오는 순간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현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걸 듣고 완전히 당황한 거죠.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배지수가 뭐 어때서? 내가 누구와 만나든 그건 내 자유야. 그리고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 건데 가족이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족을 속인 거네요. 바깥 처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은 정말 혀를 차면서 이현식을 바라봤어요. 이현식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피커를 끄려고 달려들었지만 진철이가 막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현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카 며느리의 집을 속여서 여러 사람에게 팔아넘기려고 했고 빌린 돈으로 바깥 처자와 노란한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이런 사람이 아직도 뻔뻔하게 여기서 돈을 빌리려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이 이현식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현식이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아니에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녹음에서는 계속해서 이현식의 자백이 나왔어요. 내가 사업 때문에 돈이 급했던 거야. 그리고 배지수는 그냥 사업 파트너 같은 거고. 이런 변명들이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엄마 한 분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현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얘야, 저런 어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현식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제 사정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은 더욱 등을 돌렸어요. 한 중년 남성이 이현식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사정이 어떻든 가족을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조카 집까지 팔아서 바깥 처자와 놀 돈을 만들려고 했다니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현식과 함께 왔던 두 남자들도 이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들이 이현식에게 말했어요. 야, 너 정말 가족 집까지 팔려고 했던 거야? 우리도 너한테 완전히 속은 거네. 그러자 한 남자가 이현식을 밀치면서 말했어요. 이런 인간한테서 돈을 빌리려고 했다니 우리도 정말 바보였네. 너 같은 놈은 믿을 수가 없어. 이현식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었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손가락질했고 함께 왔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거든요. 그제야 이현식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기꾼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거나 이상한 제안을 한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한 아주머니가 크게 소리쳤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었어요. 이현식의 얼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이 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이현식은 완전히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거였습니다. 이현식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나 봐요. 갑자기 사람들을 밀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이현식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놔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러면서 몸부림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한 아저씨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더니 말했어요. 네, 공원에 사기꾼이 나타났어요. 가족을 속여서 집을 팔려고 한 사람이래요. 지금 도망가려고 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현식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공원 출입구마다 사람들이 서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했어요.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수를 한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현식의 파렴치한 행동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저도 이현식의 사기 행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이현식을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이현식이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해요. 가족을 지키려는 고모님의 마음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현식을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이현식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철이가 말했어요. 누나 정말 대단해요. 30년 동안 조용히 사셨던 분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진철이에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때 용기가 나는 것 같아. 우리 민준이와 채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공원에서 이현식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후, 저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소송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복수를 계획해야 했거든요. 그 주말 저는 제 공방에서 이현식 피해자들과 다시 모임을 가졌어요. 공원 사건 이후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이현식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나온 거였어요. 새로 참여한 사람 중에는 이현식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준 김영수 씨도 있었어요. 김 씨는 이현식이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 달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정혜 씨는 이현식에게 집을 사려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냈다고 했어요. 이현식이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 싸게 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도 이현식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계산해 보니 총 8억 원이 넘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현식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사기를 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제안했어요.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현식을 상대로 공동 대응을 해야 해요.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의 큰 소송단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받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현식이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해요. 김영수 씨가 물어봤어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며칠 동안 계획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우선 이현식의 모든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를 걸어야 해요. 그리고 그가 배지수라는 여자와 함께 쓴 돈들도 모두 추적해서 환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현식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부부는 재산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이현식 혼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정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걱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현식이 또 다른 방법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진철이가 법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우선 이현식을 상대로 사기, 횡령, 위조 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현식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저는 진철이에게 부탁했어요. 이현식의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줘. 그리고 그가 배지수와 함께 쓴 돈들도 모두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는지 알아봐. 며칠 후 진철이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현식의 재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거든요. 총 가치가 3억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아파트가 이미 은행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할부로 구입한 거라서 실제로는 빚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배지수와 함께 쓴 돈의 규모였어요. 오피스텔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명품 구입비까지 합치면 2억 원이 넘었어요. 이현식이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이 이 여자와 함께 쓰인 거였습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현식 개인만 상대해서는 피해를 제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첫 번째는 배지수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가 이현식의 돈 사실은 빌린 돈으로 생활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현식이 돈을 빌린 곳들과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은행이나 사채업자들도 이현식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그의 재산을 회수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현식의 직장에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가 회사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자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정숙혜 씨,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네요. 이 정도면 이현식이 절대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이현식이 미리 눈치채면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피해자들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해요. 이현식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리 계획을 알리면 안 돼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진철이가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이제 이현식을 상대로 한 저희의 조용한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공방에서 혼자 오래된 가구를 고치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렇게 큰일을 계획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조카와 조카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부서진 가구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듯이 이현식에게 망가진 우리 가족의 평화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현식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였어요. 이현식을 상대로 한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공원 사건 이후 2주 후였어요.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이현식의 자백 녹음까지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형사고발이었어요. 진철이가 도와줘서 이현식을 사기, 횡령, 위조 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민준이를 속여서 도장을 받은 것과 여러 명에게 같은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사기였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현식의 추가 범죄 사실들이 더 밝혀졌어요. 그가 회사 돈도 횡령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회사 출장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현식이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서 가짜 신분으로 2억 원을 빌렸더라고요. 정말 악랄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검사가 이현식을 조사할 때의 모습을 진철이가 전해줬어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완전히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었으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던 거죠. 민사소송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현식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모두 성공했거든요. 아파트, 자동차 예금 계좌까지 모든 재산이 동결된 상태였어요. 이제 이현식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철이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이현식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모든 계좌와 부동산을 미리 파악해뒀거든요. 그래서 이현식이 눈치채기도 전에 모든 재산이 동결된 거였어요. 배지수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었어요. 그 여자가 이현식의 돈으로 산 명품들과 오피스텔 보증금 등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배지수는 처음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이현식이 배지수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오늘 또 돈 빌렸어. 이제 곧 큰돈 들어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메시지들이 수십 개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명품을 사줄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배지수의 변호사가 이현식과 배지수는 진정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돈 관계였어요. 돈이 없으면 연락도 잘 안 받고 돈을 주면 좋아하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재판 준비 과정에서 이현식이 저지른 일의 규모가 더 명확해졌어요. 총 피해자가 15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8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사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것은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을 속인 일이었어요. 이현식이 그 할머니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비가 급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5천만 원을 빌렸던 거예요. 그 할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돈을 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되던 날 저는 법정에 가서 직접 지켜봤어요. 이현식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때는 채은이의 오빠로서 가족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저렇게 법정에 서게 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 복잡한 감정도 잠시였어요. 검사가 이현식의 범행 내용을 하나하나 낭독할 때 저는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거든요. 정말 파렴치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이현식은 여전히 변명을 늘어놨어요. 자신은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돈을 빌린 것도 사업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배지수와의 관계도 단순한 사업 파트너십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이현식의 자백 녹음을 법정에서 재생했을 때 모든 변명이 무너졌어요. 이현식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거든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런데 그게 어때서? 너희가 도장 준 거 아니야? 그 순간 이현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배지수가 뭐 어때서? 내가 누구와 만나든 그건 내 자유야. 이 부분이 나올 때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이현식의 뻔뻔함에 다들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판사도 이현식의 범행에 대해 매우 엄하게 질책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신이며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조카를 속여서 도장을 받고 여러 명에게 같은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은 매우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연세 드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증언하실 때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 전 재산을 털어서 빌려준 돈을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아들 병원비라고 해서 믿고 도와준 건데 배지수라는 여자와 놀 돈으로 썼다니 정말 원통해요. 김영수 씨도 나와서 증언했어요. 저도 이현식 씨를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금이라고 하면서 빌려간 돈으로 도박을 하고 바깥 처자와 놀았다니 정말 배신감을 느껴요. 모든 피해자들의 증언이 끝났을 때 이현식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판사가 물어봤어요. 이현식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배지수와의 관계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판사는 그런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가족을 속이고 조카를 이용하고 바깥 처자와 놀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현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총 8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지수도 부당이득 반환으로 2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문을 낭독할 때 판사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가족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사회의 기본 질서인 가족 관계마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현식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소를 제기하면서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를 바꿔가면서까지 끝까지 버텼어요. 2심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현식이 배지수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도 만났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이현식이 도박에 빠진 경위도 자세히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패턴이었습니다. 2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추가 범죄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현식은 징역 4년을 확정받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징계 해고되어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된 거였어요. 신문에 사기꾼으로 보도되었고 인터넷에도 그의 이야기가 퍼졌거든요. 가족을 속인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는 타이틀로 유명해진 거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민준이와 채은이의 집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현식이 팔겠다고 했던 계약들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고 집 소유권은 온전히 민준이와 채은이에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현식의 재산과 배지수가 반환한 돈으로 총 피해액의 6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였어요. 특히 연세 드신 할머니가 돈을 어느 정도 되찾으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채은이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오빠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말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졌거든요. 어느 날 채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고모님 정말 감사해요. 고모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고모님을 보면서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알았어요. 민준이도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고모, 제가 어떻게 고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평생 고모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보다도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준이와 채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고모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야. 이현식의 아내도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의 범죄 행위와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여자도 어떻게 보면 이현식의 피해자였던 거죠.
법정에서 이현식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저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그런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가족을 속이고 조카를 이용하고 바깥 처자와 놀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현식을 상대로 한 저희의 조용한 복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구 수리공으로 조용히 살던 제가 이렇게 큰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현식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일상이었어요. 더 단단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일상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방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의 인사가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정숙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하러 가시는군요. 그런 인사들을 받으면서 저는 제가 이 동네의 일원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정숙희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안전한 거예요. 사기꾼들도 함부로 설치지 못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공방에서의 일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낡은 가구들이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가구들 하나하나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에 더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300년 된 반다지의 경첩을 교체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가구가 3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 정성스럽게 관리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구나. 마치 가족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서한을 복원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 서한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모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마다 이 가구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구나. 우리 가족도 이현식 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있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거겠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반가운 손님이 공방을 찾아왔어요. 바로 김영수 씨였습니다. 이현식 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일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정숙희 씨,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저도 돈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김영수 씨가 가져온 건 낡은 책상 하나였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건데 너무 오래되어서 서랍이 잘 안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녀가 공부할 책상으로 쓰려고 하는데 수리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책상을 보자마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책상 같았는데 정말 좋은 목재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비록 낡았지만 기본 틀은 아직도 튼튼했어요. 김영수 씨, 이거 정말 좋은 책상이에요. 제가 정성껏 고쳐드릴게요. 손녀가 이 책상에서 공부하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김영수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책상을 수리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현식 사건을 함께 겪었던 분의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었거든요. 특히 그 책상이 어린 학생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정성스럽게 작업했어요. 서랍을 분해해보니 경첩 부분이 많이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옛날 목수들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런 가구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경첩을 달고 서랍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광택을 내주니까 정말 새 책상 같아졌어요. 80년 된 책상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니
저도 신기했습니다. 완성된 책상을 보신 김영수 씨가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그 낡은 책상이 맞나요? 완전히 새 것 같아 보여요. 손녀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민준이와 채은이는 이제 정말 성숙한 부부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공방 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어려서부터 공방에 자주 왔던 터라 간단한 일들은 제법 잘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고모, 저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알았고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도 배웠거든요. 저는 민준이의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키운 아이가 이제 정말로 믿을 만한 어른이 된 것 같았거든요. 민준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모도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채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채은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좀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현실적이고 강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밝고 따뜻한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채은이가 제 고가구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했어요. 매주 한 번씩은 꼭 가구들을 닦고 습도 조절도 신경 써서 했거든요. 고모님이 30년 동안 모으신 가구들인데 제가 잘못 관리해서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채은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현식 같은 오빠를 뒀어도 채은이 자체는 정말 좋은 아이였거든요. 오히려 그 일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채은이가 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고모님,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민준이에게 드디어 아이가 생긴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이야? 축하한다, 채은아. 우리 민준이가 아빠가 되는구나. 민준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고모,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고모를 증조할머니라고 부르게 할게요. 그리고 고모님이 주신 가구들이 있는 집에서 자라게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감동했어요. 제가 선물한 가구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거니까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온 그 가구들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였어요. 몇 달 후 정말로 예쁜 손자가 태어났어요. 민준이를 꼭 닮은 아이였는데 눈이 정말 또렷하고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채은이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고모님,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채은이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말했어요. 견고할 견자를 써서 민견이는 어떨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고하게 이겨내라는 뜻으로 말이야. 민준이와 채은이가 그 이름을 정말 좋아했어요. 민견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고모님이 지어주실 리트라이엔continuedit 이름이니까 더욱 의미가 깊어요. 민견이가 태어난 후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한 것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공방에서 직접 작은 책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견이가 자라서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책상이었어요. 그 책상을 만들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가구를 고쳐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가족을 위한 가구를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요. 특히 좋은 목재를 골라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민견이를 위한 책상은 아이가 자라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어릴 때는 낮게 크면서 점점 높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서랍도 여러 개 만들어서 아이가 공부 도구들을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경 쓴 건 안전이었어요. 모서리는 모두 둥글게 처리하고 표면도 매끄럽게 다듬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서 아이 건강에도 해가 되지 않게 했어요.
책상이 완성되었을 때 민준이와 채은이가 정말 감동해했어요. 고모님, 이렇게 예쁜 책상을 직접 만들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민견이가 자라서 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벌써 기대돼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 책상은 민견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중에 민견이가 결혼할 때는 이 책상도 함께 가져가게 해주렴. 시간이 흘러서 민견이가 돌이 되었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견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한 곳이 바로 제가 선물한 오동나무 장롱 앞이었거든요. 마치 그 가구가 민견이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채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고모님 신기해요. 민견이가 고모님 가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구 앞에서 자꾸 웃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정성으로 모은 가구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민견이가 조금 더 자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말보다도 할머니라는 말을 먼저 했는데 저를 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증조 할머니가 정확한 호칭이지만 그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웠나 봐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이 가족이 모두 제 집에 놀러 왔어요. 민견이는 이제 두 돌이 되어서 제법 말도 하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제 공방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것저것 구경하는 모습을 보니 어려서 민준이가 공방에 와서 신기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증조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민견이가 제 연장들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저는 민견이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이건 망치야. 못을 박을 때 쓰는 거고 이건 톱이야. 나무를 자를 때 쓰는 거지. 민견이는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고모, 민견이도 나중에 커서 고모처럼 가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벌써 손재주가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럼 좋지. 이 일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야.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민견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작은 손으로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아이가 제 일을 이어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 어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이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이현식 사건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선물한 가구들 때문에 위기가 시작되었지만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구들은 새로운 세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고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이었어요. 이현식 같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지금도 저는 매일 공방에서 낡은 가구들을 고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가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친 가구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보람을 느껴요. 특히 제가 민준이와 채은이에게 선물한 그 가구들은 이제 민견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어요.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고 있는 거죠. 가끔 이현식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반성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니까요. 진철이가 가끔 이현식 소식을 전해주는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서도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이현식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견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한 낡은 가구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계속할 거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나갈 거예요. 그리고 민견이가 자라서 제 일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가르쳐 줄 생각이에요. 가구를 고치는 기술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도 함께 전해주고 싶어요. 최근에는 동네에서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현식 사건처럼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진철이를 소개해드리면서 용기를 갖고 맞서라고 격려해드려요. 어제도 한 할머니가 오셔서 손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이현식과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니까 결국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현식을 상대로 한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조용했던 제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민견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에요. 증조 할머니가 어떻게 가족을 지켰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물한 그 고가구들도 계속 민견이와 함께 할 거예요. 조선 후기부터 시작된 그 가구들의 여행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계속 이어지는 거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삶에도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